파트 1. 내한전 패닉의 생애. 출생과 유년기. 말콤 패닉은 미국 장로의 의료 선교사 알렌이 1884년 9월 한국 최초의 개신교 주재 선교사로 입국한 이래 불과 5년 남짓 지난 1889년 12월 캐나다 한국연합 선교회의 후원으로 한국 땅을 밟은 독립선교사이다. 그는 초기에 입국한 선교사 중에서 보기 드문 장기 선교사로 약 46년간 국내에서 활동했고 한국 기독교 토착화의 한 거보였으며 그에 의해 한국 침례교가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한국 침례교의 아버지로 불린다. 패닉은 1863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마캄에서 부친 아치발드 패닉과 모친 바바라 라탐의 11자녀 중 10번째로 출생하였다. 그의 형제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제임스, 둘째는 조지, 셋째는 헬렌, 넷째는 벤자민, 다섯째는 제인, 여섯째는 머리, 일곱째는 앤드루, 여덟째는 메리, 아홉째는 캐서린이며 10번째가 패닉, 마지막 11번째가 윌리엄이다. 패닉의 선조는 스코틀랜드 퍼스셔의 피케언 출신으로 일찍이 대서양을 건너 캐나다 토론토에 정착한 이주민이었다. 그의 부친은 이웃들의 칭송이 자자할 정도로 그 인품이 매우 훌륭했으나 가정에서는 보수적이고 가혹할 정도로 매우 엄격한 가장이었다. 패닉이 출생했을 당시 그의 아버지는 큰 땅을 소유한 농장주였으나 캐나다 농산물 가격이 좋지 않았고 여러 자녀를 양육하느라 물질적 여유가 없었다. 더욱이 패닉이 5세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가 55세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어 패닉은 정규적인 공교육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패닉은 다음 두 사람의 영향 속에서 훌륭하게 성장하였다. 먼저 모친 바바라 라탐의 엄격한 가정교육이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가정경제와 자녀 양육은 45세에 홀로 된 어머니의 몫이 되었다. 경제적인 궁핍과 고단함 속에서도 그녀의 자녀 양육은 매우 훌륭했다. 남들에게 버릇없이 자랐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엄격한 가정교육을 했으며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자녀 양육을 위해 최선으로 뒷바라지했다. 이러한 교육 덕택에 패닉은 예의 바르고 독립심이 강했으며 성격도 매우 엄격하고 단호하여 불의에 대해서는 타협할 줄 모르는 강직함을 갖게 되었다. 더불어 그의 집안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였음을 고려하면 신앙교육도 매우 보수적인 교육 속에서 엄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다음은 스코틀랜드 출신 장로교 목사 맥킨토시의 경건하고 모범이 된 영성적 삶이다. 패닉은 자신의 집에서 몇 해 동안 함께 살았던 맥킨토시 목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맥킨토시는 패닉의 집안과 같은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글래스고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할 만큼 지적인 인물이었고 문학적 자질도 매우 뛰어났다. 그는 신학 수업을 마친 후 1804년 초 고향을 떠나 캐나다 온타리오주 글렌엘그에 정착했는데 형제 대다수가 농사일에 종사했던 반면 그는 목회자의 길을 걸었다. 맥킨토시 목사가 언제부터 얼마 동안 패닉의 집에 머물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패닉의 집에 머문 데는 아마도 같은 고향 출신이었다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패닉의 집에 머물며 병자나 소경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도왔고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을 따뜻하게 대했으며 상담을 통해 기독교적 희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다. 특별히 그의 지성보다도 몸에 배어있는 겸손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모범이 된 영성이 패닉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패닉에게 맥킨토시 목사는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 존재감과 영향력이 매우 컸다. 그는 손잡벌되는 패닉에게 삶을 대하는 태도와 더불어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영성이 무엇인지를 몸소 가르치며 보여주었다. 그런 측면에서 맥킨토시 목사는 패닉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인물이었고 영적 멘토라고 할 수 있다. 패닉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를 따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을 패닉의 자서전에서 찾을 수 있다. 나는 집을 떠나던 날을 잊을 수 없다. 목사님은 나를 데리고 서재에 들어가시더니 책 한 권을 꺼내어 그 안에 내 이름을 써놓으시고는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 기도하셨다. 말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할 게다. 여러 청년이 사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타락하는 애들은 대개가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은 나를 규칙적으로 교회에 다니게 했고 주일 학교 사서직을 맡게 했으며 성가대와 여러 부서에 참석하게 했다. 간단히 말해서 그 말은 나를 이 땅의 최상의 무리 속에서 살도록 이끌었다. 18세 되던 해에 패닉은 가족을 떠나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가 집을 떠날 때 맥킨토시 목사는 그에게 성경책 한 권을 선물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 그리고 반드시 안식일은 지킬 것을 신신당부했다. 마치 길 떠나는 손자를 보내는 할아버지의 애틋한 모습이 연상될 정도로 그의 모습에는 패닉을 향한 깊은 애정이 녹아 있었다. 그만큼 맥킨토시 목사에게 패닉은 혈육과 같은 존재였고 패닉 역시 그를 가족으로 여기며 그의 당부를 마음 깊이 새겼다. 그러기에 그는 어렵고 고단한 사회생활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규칙적인 교회 생활을 했다. 결국 모친 바바라 라탐의 엄격한 가정교육과 신앙교육, 맥킨토시 목사가 보여준 경건하고 모범이 된 영성이 10대의 패닉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영향을 끼쳤고 이는 그의 성장에서 매우 유용한 자양분이 되었다. 패닉은 고향을 떠나 온타리오의 프라이즈 모델 농장의 일꾼으로 취직했다. 그는 이곳에서 농업과 원예 기술을 배웠는데 이를 통해 땅을 가꾸고 경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이 같은 경험은 훗날 그가 내한하여 원산에서 큰 농장을 경영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 19세부터는 토론토에 거주하며 법률사무소에서 허드렛 일을 했는데 이때 일반적인 법 절차를 배웠고 상점의 점원이 되어서는 회계법을 익히는 등 23세까지 금융과 관련된 업무와 법률을 터득하였다. 26세에 이르러 40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철물상 도매업 관리인이 되었고 토론토 해변의 한 매장을 관리하는 지점장으로 승진하는 등 점차 젊은 실업인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비록 패닉은 부친을 일찍 잃어 경제적으로는 불우했을지 모르나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일찍부터 시작한 사회생활을 통해 의지가 강하고 독립심이 투철한 인물이 되었고 이것이 훗날 한국의 개척 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는 특유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이미 20대 젊은 자수성가형 실업인으로 성장하였다. 회심 18세부터 독립된 사회생활을 시작한 패닉은 약 3년이 지난 21세 때 잠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의 돌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귀향한 패닉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에 그의 어머니는 점차 회복되었고 건강을 되찾았다. 패닉이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려고 준비할 때 61세의 어머니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고 간곡히 눈물로 호소하였다. 내 아들아, 네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린다면 너를 아무리 멀리 보내도 상관없다. 이에 패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겠노라고 말하며 작별했다. 한편 이 일이 있기 약 1년 전, 패닉은 명문가에 속하는 친한 친구의 권유를 받아 매일 성경을 조금씩 읽고 있었는데 이것과 어머니의 간곡한 호소가 그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패닉은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자신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을 찾겠노라고 마음 깊이 다짐하였다. 1911년에 출판된 패닉의 대한기독교회는 그의 자서전이라 해도 무방한데 이 책에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가족에 대한 기록을 거의 찾을 수 없는 반면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갈망과 회심, 극적인 그분의 임재 경험은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는 그의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패닉은 어머니의 간곡한 호소가 있은 2년 후인 23세 때 토론토의 어느 길가 한 모퉁이에서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감격을 누린다. 하지만 그가 이 같은 기쁨을 얻기까지는 수많은 절망의 연속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뒤 2년 동안 나는 강한 신념 속에서 살았다. 산에 올라 밤새 기도하면서 위롭게 되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다.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남들에게 들은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다. 그러나 결국 좌절에 빠진 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후 모든 노력을 포기했다. 어느 주일에 내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성찬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는 다른 신자들과 함께 주의 돌아가심을 기념하자라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이 마음에 걸렸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토론토의 어느 거리에 특정한 장소가 있는데 나는 얼마 전에 그곳을 다시 찾아갔다. 오래전 내가 갈등하던 시절에 내 왕이신 구주께서 나를 만나주신 곳이다. 그분은 인자한 얼굴로 바라보시며 너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있다.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었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비로소 나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 나는 온전히 아름다운 그분의 얼굴을 보았으며 거룩한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그분의 예언대로 그를 따랐다. 지난 25년 동안 나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부족함 속에서 그분을 쫓았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호소에 패닉은 사회생활의 고단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는 때때로 마을 근처의 숲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위롭게 되려고 갖은 노력을 했고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남들에게 들은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다. 그런데 노력하면 할수록 힘을 쓰면 쓸수록 그에게 돌아온 것은 깊은 좌절뿐이었다. 마치 허공을 치는 듯한 그의 몸부림은 가엾기까지 했다.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은 고사하고 오히려 고통의 연속으로 인해 절망의 늪에 빠져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은 극적으로 패닉에게 찾아오셨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이와 같은 신앙적 경험을 통해 패닉은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었고 그의 삶은 이전과 확연하게 달라졌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목표 없이 오직 물질적 풍요와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았다면 이제는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으며 주님의 양이 되어 그분만을 따르기로 하였다. 패닉의 이러한 결심은 이후 복음 전파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게 하는 대로 나아갔다. 신앙 훈련. 회심 이후 패닉은 매장 관리인으로서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는 한편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며 신앙생활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더불어 자신의 신앙 증진을 위해 나이아가라 사경회에 참석하여 성경 지식 함양과 영적 훈련에 힘썼다. 이 사경회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의 퀸스 로열 호텔에서 1883년부터 1897년까지 매년 여름마다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 세워진 초교파적인 정기 모임이었다. 19세기 말 미국에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이 유입되면서 기독교 정통교리와 신앙에 도전하자 이에 대항하여 강력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전파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나이아가라 사경회의 기원은 1868년 미국 뉴욕에서 제1차 비공식 신자들의 모임이 개최된 이후 1869년 제2차 모임, 1870년 제3차 모임, 1871년 제4차 모임으로 이어졌고 1872년부터 3년간 모임이 무산되었다가 1875년에 제5차 비공식 신자 모임이 재개되었다.
1876년부터는 공식 신자들의 성경 공부 모임으로 발전하여 와킨스 글렌, 클리프톤 프린스, 올드 오차드, 맥키넥 섬 등지에서 개최되다가 1883년부터 1897년까지 14년간 캐나다 나이아가라에서 연속적으로 개최되었다. 1889년과 1899년에는 뉴욕주 포인트 쿠투카, 1900년에는 뉴저지주 에스베리 공원에서 열린 후 모임이 해체되어 다시 복구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나이아가라 사경회는 성경 연구를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기 간행물을 발행했다. 한편 사경회 강사로 활약한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다. 초창기에는 무디, 존스, 스미스가 활약했고 이후에는 브룩스, 고든, 스코필드, 피어선, 테일러 등이 가담하였다. 페닉이 나이아가라 사경회에 처음 참석한 것은 그의 나이 23세 때인 1886년 7월 21일부터 28일이었다. 그는 이 사경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7가지 주제에 대해 배웠고 이곳에서 신앙 간증을 했는데 이를 통해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분명히 선언하였다. 1887년 사경회에서는 주로 성령론, 그리스도론, 종말론, 해외 선교와 관련된 강좌가 열렸는데 이때 페닉은 선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1888년 사경회에서는 성령론, 성서 해석학, 종말론, 선교학, 그리스도론, 성서론 등을 배웠고 특히 중국 내지 선교회 회장인 허드슨 테일러의 강연에 큰 감동을 받았다. 1889년 사경회에서는 성령론, 성서론, 종말론, 그리스도론, 선교학, 성서 해석학 등을 배웠고 이는 그의 신앙 성장과 선교적 헌신에 큰 디딤돌이 되었다. 선교사 소명. 페닉은 26세 때인 1889년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열린 나이아가라 사경회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심을 알게 되는데 특별히 이 사경회의 강사였던 허드슨 테일러의 강연을 통해서였다. 허드슨 테일러는 일찍이 21세 때 중국 선교회의 대표로 중국에 입국하여 선교하다가 4년 후 이 선교회에 사표를 내고 단독으로 활동하였다. 40세 때에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하여 활동하면서 때때로 나이아가라 사경회 강사로도 활약하였다. 페닉은 허드슨 테일러의 강연에 큰 감동을 받은 후 주님께서는 나이아가라 사경회를 통해 나를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다라고 고백적인 발언을 했다. 그런데 정작 페닉은 선교가 뭔지 몰랐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바라신다는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다. 선교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무렵 한 친구가 페닉에게 선교사가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그는 자신이 외국어를 공부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배우지 못할 것이라는 핑계를 댔다. 친구는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이방인들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한다. 너는 예수님을 위해 선교지에 가서 죽을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사람들을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죽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전할 마음이 있는가?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나중에 심판받게 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증인이라 부르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나는 내 종을 너희에게 보냈고 그가 의연하게 죽는 모습을 보았다. 내 성령은 나의 종에게 너희가 필요로 하는 복음을 전해주려 했지만 너희는 내 종의 증언을 거부했고 종의 죽음을 통해 승리를 준 나의 아들에 관한 증언을 거부했다. 이제 나도 너희를 거부한다. 친구의 말을 듣고 신중히 생각한 끝에 페닉은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대답했으나 솔직히 자신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페닉을 선교사로 부르셨을 때 그는 여전히 온갖 변명을 늘어놓았다. 나이아가라 사경회에서 멀리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예전처럼 변명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사업가일 뿐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가라고 하셨다.
주님, 저는 정규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신학교에 가본 적도 없고 목사도 아닙니다. 주님은 다시 가라고 하셨다.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에 주님이 갈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대답했다. 사흘째 되던 날 나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 가고 싶지 않습니다.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게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원하신다면 뜻대로 하십시오. 페닉은 자신은 사업가일 뿐이고 정규적인 공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목자가 아님을 들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그의 변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페닉은 자신이 사업가일 뿐이라고 했다. 아마도 그는 선교사란 다른 어떤 직업도 갖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런데 자신은 이런 사람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선교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변명한 것이다. 다음으로 페닉은 자신이 정규적인 공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가정 형편으로 인해 다른 이들과 달리 정규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에게는 모친의 엄격한 가정교육과 맥킨토시 목사에게 받은 삶의 영성,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통해 터득한 지식과 기술 등이 전부였다. 선교사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로서 마땅히 공교육을 통해 기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함을 들어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페닉은 신학교에 가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선교사가 되려면 정규적인 신학교육을 받고 소정의 훈련을 거쳐 목사가 된 후에 파송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이는 페닉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 같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신이 선교사로 파송된다면 자신도 스스로를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선교사로 인정해 줄지 자신이 없었다. 결국 페닉의 변명은 자신을 향한 자격지심이었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그의 태도의 반영이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페닉의 변명은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를 연상하게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등 온갖 구실을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수천 년이 지난 후의 사람 페닉에게도 보인다. 참으로 인간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놀랍기만 하다. 하나님이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신 것에 대해 온갖 변명으로 일관하며 회피하고 있을 무렵 페닉의 선교사 소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건이 1889년 7월 어느 날 일어난다. 이 사건은 프린스턴 대학 출신으로 학생 자원운동 지도자요 인도 선교사로 활동하던 로버트 와일더의 간증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날 저녁 인도에서 온 와일더라는 형제에게 사막에서 애타게 물을 찾으며 죽어가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에게 정교하게 세공된 유리 주전자에 물을 담아 화려한 유리잔에 따라주면 감사하게 받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더럽고 찌그러진 통에 물을 담아줄지라도 감사하게 받아 마시고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와일더 선교사의 간증은 사막에서 애타게 물을 찾으며 죽어가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해외 선교의 긴급성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이 간증을 듣는 순간 페닉은 이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직감했고 이 간단한 예화가
그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패닉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다. 교육을 받지 못했고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으며 목사가 아니라는 등 온갖 변명을 하며 주저했던 마음에 점차 변화가 일어났다. 비록 지금 자신의 모습이 볼품없이 더럽고 찌그러진 통에 불과할지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생명수를 전달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패닉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와일더의 간증을 통해 그에게 결정적 한 방을 날리셨다. 어떤 사람이 배에 올라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노를 저은 뒤에야 배가 선착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일어나서 고물에 가보니 배가 선착장에 묶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헛고생한 것입니다. 칼을 꺼내 밧줄을 끊고 노를 저으니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정확히 내 이야기였고 그렇게 밧줄은 끊어졌다. 패닉은 자신의 모습이 마치 선착장에 매인 배와 같음을 깨달았다. 아직도 머뭇거리며 결단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으려는 자신을 향해 이제는 자신을 묶고 있는 밧줄을 끊어야 할 때가 왔음을 느꼈고 이에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그는 결국 항복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것은 패배가 아닌 진정한 자유였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한 기쁨의 순간이었다. 훗날 패닉은 와일더의 간증을 들은 이후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옛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주께서 나를 배에 태워 보내시고 넉 달 만에 한국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하셨다. 대부분 선장은 하선하는 승객들에게 작별 인사를 사면서 행운이 있기를 기원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 목자가 되어 저 언덕을 넘고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갔고 복된 시간을 가졌다. 물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했고 무지한 양들처럼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발견할 때까지 찾아다니셨고 찾으신 후에는 나를 강한 어깨에 메고 가셨으며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보살펴 주신다. 하지만 패닉은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한 후에도 자신이 신학 공부를 하지 못했다는 인간적 고민을 쉽게 내려놓지 못했다. 이것이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짓눌렀고 선교사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자신감이 없었다. 이 같은 패닉의 마음은 그가 제임스 게일 선교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패닉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기독교 청년회의 후원을 받아 1888년 12월 15일에 독립선교사로 내한한 제임스 게일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신학생이 아닌 점이 마음에 걸린다고 고백했다. 이에 게일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나는 내가 아는 많은 신학생보다 자네를 선택할 거야. 왜냐하면 자네는 거듭났고 너도 그것을 알기 때문이지. 이렇게 게일은 패닉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었다. 패닉은 평생토록 자신이 정규적인 공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약점과 싸워야 했다. 캐나다 장로의 선교사 스코트는 한국에 온 캐나다인들에 관한 서술에서 패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패닉은 아주 인상적인 외모를 지니고 있었고 강한 의지력을 보였다. 그는 학위를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나중에 많은 동료 선교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강한 성격과 종종 거만한 태도를 보인 것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함이었던 것 같다. 패닉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달려갔다. 때때로 그의 열등감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처럼 선교 현장에서 그를 괴롭혔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강한 성격으로 때로는 거만한 태도로 비쳐 사람들에게 오해받기도 했고 다른 선교사들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되기도 했다. 그런 측면에서 패닉의 열등감은 그가 평생 씨름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요, 십자가였다. 한국 선교 동기와 파송 과정. 1889년 7월 어느 날, 한국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을 무렵, 패닉은 한국에서 온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89년 7월 한국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무렵, 사랑하는 친구 헤론 박사의 아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갇혔고 조만간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이 소식은 큰 기사거리가 되었고 캐나다 신문들은 이를 널리 전했다. 고향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사역하던 한 연로하신 목사님은 이 소식을 듣고 다른 분들과 함께 매우 슬퍼하셨고 그 일을 놓고 주께 간절히 기도하셨다. 헤론 박사의 부인이 한국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갇혔고 조만간 교수형에 처해진다는 소식은 분명 역사적 사실이 아닌 오보이다. 왜 이 같은 소식이 캐나다와 미국에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당시의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이는 1888년 4월에 발령된 한국 정부의 금교령과 깊은 관련이 있다. 1887년 천주교 측에서 경복궁보다 높은 곳인 지금의 명동에 성당을 지으려 하자 이것이 정부와 마찰을 빚었고 정부의 건축 금지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측에서 강행하자 고종은 금교령을 발령하여 이를 저지하였다. 이로 인해 신구교의 모든 종교적 집회는 금지되었고 당시 지방여행 중이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급거 상경해야만 했다. 아마도 이것이 와전되어 선교사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으로 캐나다와 미국에 전해졌을 것이다. 당시 미국과 캐나다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패닉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들었을 때 지중해에 있는 어떤 섬인 줄 알았다. 지도를 보고서야 내가 생각한 섬은 코르시카이고 한국은 아시아에 속한 나라로 러시아 끝에 붙은 반도이며 한 면은 서해에 접해 있고 다른 한 면은 동해에 접해 있으며 위도 35도에서 43도에 자리 잡은 나라임을 알게 되었다. 한편 이정수 목사는 한국 침례교회사에서 패닉이 한국에 오게 된 재미있는 사파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동북아시아의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개한 야만족으로 복음을 전하러 온 서양인들을 잡아먹었다니 내가 이왕의 선교의 소명을 받았으니 한국에 먼저 가리라. 가서 내 육체를 그들의 뱃속에 장사 지낼지언정 그 미개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결심으로 동양으로 가는 화륜선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패닉의 언급이나 이정수 목사의 이야기나 모두 패닉이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 대해 백지 상태였던 패닉은 자서전에서 한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쓴 2권의 책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고 한다. 그 2권의 책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선교사 샤를 달레가 1874년에 출판한 조선교회사와 일본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교수 그리피스가 1882년에 출판한 조선 은자의 나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먼저 이 2 책이 당시 한국에 대한 입문서로 가장 권위 있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19세기 후반, 한국은 서방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나라였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정보가 전무했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 전해지기 일쑤였다. 이런 가운데 위의 2 책이 출판되어 널리 알려짐에 따라 그나마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신뢰할 만한 좋은 길잡이가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과 무역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나 선교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이들, 기타 한국에 관심 있는 자들이 주로 애독했다. 다음은 패닉의 언급대로 달레와 그리피스는 한국에 와보지 않은 상태에서 2 책을 집필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달레는 조선교회사를 저술하기 전에 한국에 와본 적이 없었고 다만 다블리 주교를 비롯한 프랑스 전도자들이 파리 외방전교회에 보낸 서신과 그들이 번역해서 보낸 한국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책을 엮었다. 그리피스 역시 1870년
일본의 초청을 받아 자연과학을 가르치는 가운데 동양학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한국 방문 없이 일본에서 한국에 관하여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조선 은자의 나라를 저술했다. 물론 이 두 책 외에도 한국을 소개한 여러 책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달레와 그리피스의 책만큼 대중적으로 보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의 두 책은 당시 서양인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었으므로 선교사들 역시 내한전 한국에 대한 정보를 이 책을 통해 얻었다. 달레의 책은 1593년부터 1871년까지 한국 천주교 역사를 두 권으로 기록했는데, 특히 1권 서론에서 한국을 자세하게 소개했고, 그리피스는 한반도의 고대사부터 1882년 조일수호 통상조약 때까지의 한국의 역사를 기술했다. 페닉은 이 책을 통해 한국에 대해 개괄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페닉은 이렇게 한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한국에 어떻게 입국해야 할지를 여러모로 궁리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같은 캐나다인으로 1888년 12월에 먼저 내한한 게일 선도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페닉은 자신의 저서에서 나는 그가 전도하는 동안 곁에서 양산을 받쳐주고 오르간을 연주해 주겠노라고 할 정도로 한국에 있는 게일과 협력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페닉이 내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초교파적 선교 단체인 한국연합 선교회와의 연결이었다. 한국연합 선교회의 설립은 1887년 5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산하 녹스대학에서 발행하는 잡지인 월간 녹스대학에 한국 선교 호소문이 실린 것이 그 동기가 되었다. 그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복음의 마지막 땅 한국이 도움을 기다린다. 1500만 영혼이 하나님의 사자를 기다리고 있다. 5명이 이미 파송되었다. 신자보다 더 많은 이 불신자들을 위하여 대체 무엇을 기다리는가? 이 호소문은 캐나다에서 한국 선교의 필요성을 최초로 언급한 것으로 한국연합 선교회 설립에 직접적 동기가 되었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활동하던 건축 설계사 헨리 고든의 주도로 1888년에 조직되었다. 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건축가 협회 회장을 2번 역임할 정도로 토론토에서는 유력한 건축 설계사였다. 고든은 토론토 대학 재학 시절 기독 청년회 회원으로 학생 자원운동에 참여하면서 해외 선교에 눈을 떴다. 대학 졸업 후 건축 설계사로 활동하면서 1887년 녹스대학의 잡지를 통해 한국 선교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았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활동하는 실업인들을 후원자로 모집한 뒤 12명의 이사를 구성한 후 초대 회장이 되어 한국연합 선교회를 설립했다. 이 선교회는 후원형 선교 정책에 따라 선교사를 선발하였다. 페닉이 한국연합 선교회의 후원을 받아 파송된 것은 이 선교회의 최초 한국인 선교사인 하크네스가 한국에 파송된 후 갑작스럽게 귀국하여 선교지를 옮긴 것에서 비롯되었다. 더불어 이 선교회가 선교사 선발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나 특정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등 자격이 까다롭지 않은 것도 한몫했다. 결국 한국연합 선교회의 선교사 필요와 까다롭지 않은 선교사 선발 기준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페닉은 하크네스 선교사 후임으로 한국연합 선교회의 선교사가 되어 한국에 왔다. 한편 1891년 5월 5일 미국 성서공회 제1본 총무 루미스가 미국 성서공회 본부에 길맨 박사에게 보낸 서신에 따르면 다른 한 명은 페닉으로 YMCA가 파송한 자입니다. 그는 아주 젊고 교육은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여 페닉이 YMCA의 파송을 받았다고 한다. 결국 페닉은 한국연합 선교회와 더불어 YMCA의 후원도 받았다.